여기선 내 엄마가 별 달고 있어도 소용없어. 어둠 속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소연,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성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달성한 업적,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온 두 개의 별. 하지만 그 순간 제 별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심장과 군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냉정하게 제가 택한 방법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진짜 용기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제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그날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성.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자리였죠. 진급식장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깨에 놓이는 두 개의 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소연 소장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 지었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유리, 내 외아들. 18배 홀로 낳아 키운 아이. 지금은 누구보다 걱정되는 이병이에요.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하유리 부대로 달려가고 싶었죠. 진급식이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유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진급 축하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형식적인 문장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유라,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육군정보통신 특기 장교로 15년을 보낸 저는 그 미세한 떨림도 놓치지 않았죠.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해. 아닙니다. 적응하는 중입니다. 대화 끝에 들린 누군가의 목소리. 병신 엄마랑 통화 끝났어. 빨리 돌아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유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하유리는 27세에 늦깎이 입대했습니다. 명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도 가능했지만 군 복무를 자원했죠. 모두가 가는 길을 저도 가야죠. 그런 하유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군 최고위 장성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 다음날 참모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소장님, 병영 인권 개선안 검토하셨습니까? 고개를 들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네, 모든 부대에 특별 인권 감찰을 시행하겠습니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전쟁 모드로 들어섰어요. 내 아들이 있는 부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군 최고위 장성으로서. 진급 후 첫 휴일, 사복을 입고 하유리 부대로 향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부대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늘 당당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들어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행정병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섰죠. 구석에 앉아있는 하유리를 발견했습니다. 3달 전 입대했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얼굴은 야위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하유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며 소매가 올라갔고 그 순간 보았습니다. 멍든 팔뚝,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 팔은 어떻게 된 거니? 하유리가 급하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거짓말이었죠. 정보장교로 수많은 신문을 지휘했던 저는 거짓말의 징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그칠 수는 없었어요. 밥은 잘 먹니?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뼈가 도드라진 손목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별이 그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면회 시간이 끝나고 부대 주변을 서성였어요. 소장이라고 밝히면 특별 견학도 가능했지만 그렇게 하면 하유리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생활관 뒤편을 지나던 순간 익숙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만.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성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해볼래?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여기선 내 엄마가 별 달고 있어도 소용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감정을 억누르며 증거를 수집하는 내 모습이 비참했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죠. 더 세게 해, 태주야. 제 울음소리 들어봐. 그만. 숨이 쉬기.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될 테니까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이들을 끝까지 파멸시키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부대를 떠나며 법무참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중령, 급한 일이 생겼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야겠어.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차없는 전쟁을요. 아침 조회를 마친 후 최성우 중령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릴 때 저는 이미 3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소장님 부르셨습니까? 들어와요, 성우 중령. 문을 닫은 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내 아들입니다. 장하율 이병. 현재 제3보병사단 소속이죠. 최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방금 전화가 왔어요. 하율이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탈진과 내상 의심,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15년 군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최중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 최고위 장성이 자신의 아들 사건에 개입한다면 권력 남용이라고 할까요? 최중령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럼 서가연 대위를 데려오세요. 인권 담당관이지요. 30분 후 서 대위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가연 대위, 제3사단 병영 인권 실태 특별조사를 명합니다. 지금 즉시 출발하세요. 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에 제 아들이 있어요. 장하율 이병. 지금 병원에 후송되었고 괴롭힘 정황이 있습니다. 서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움직이세요.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아무도 제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서 대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율이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녁 서 대위에게 첫 보고가 왔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은 미약했지만 중립적이었던 홍지훈 병장이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소장님, 홍 병장이 USB를 가져왔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나의 조용한 전쟁이. 서대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합니다. 휴대폰에 아들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참아줘, 하율아. 엄마가 곧 가겠다. 서대위가 가져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하율이가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태주 병장이 물을 끼얹고 고은재 상병이 구석에서 웃고 있었죠. 엄마 이름 불러볼까? 이소연이라고 했나? 장성이면 뭐하냐? 여기선 내가 개새끼지. 하율이는 말없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참는 모습이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잠복 근무 시간이야. 침낭 없이 밖에서 보초서. 추우면 어머니한테 전화해. 하율이가 밤새 추위에 떨며 근무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잠깐 눈을 붙이려 하자 누군가 물을 들이붓는 장면까지. 최중령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3사단장과 통화합니다. 지금 바로요. 전화를 걸었지만 사단장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대신 하율이 소속 대대장인 윤태섭 중령과 연결됐어요. 윤 중령입니까? 이소연 소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장하율 이병이 제 아들입니다. 현재 그가 병원에 후송된 상황 알고 계십니까? 윤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단순 적응 문제로 보이는데. 적응 문제라고요? 지금 제 앞에 가혹행위 증거가 있습니다. 윤 중령, 알고 계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죠.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장님,
진급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알려지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중령,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군 전체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최중령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특별감찰 요청서였어요. 국방부에 특별감찰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자료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윤중령, 명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서 대위를 불렀습니다. 가해자들과 은폐 시도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내일 새벽 직접 현장에 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5년 군 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가장 확신에 찬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최중령에게 말했어요. 성우 중령, 준비하세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그날 밤 하율이 병실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새벽 4시 군사경찰 차량 3대가 제3사단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선두 차량에서 검은색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사복이 아닌 정복이 필요했습니다. 2개의 별이 어깨에서 차갑게 빛났죠. 소장님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대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군사경찰 30명이 뒤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군사경찰들이 각 생활관으로 흩어졌어요. 순식간에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병사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연병장 집합. 반복합니다. 전원 연병장 집합. 15분 후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섰어요. 놀란 눈빛들이 저를, 제 어깨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소연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부대는 특별감찰을 받게 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들 중 하유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병사는 개인 면담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세요. 여러분의 진술은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서가연 대위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민태주 병장과 고은재 상병의 물품 검사 결과 민태주의 휴대폰에서 하율 이병을 괴롭히는 영상이 10개 더 발견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수하고 증거 목록에 추가하세요. 개별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홍지훈 병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홍 병장, 편하게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유리가 입대 2주 차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괴롭힘으로 시작했지만 홍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태주와 은재가 하유리를 어떻게 2등 시민으로 만들었는지, 그의 물건을 훔치고 음식을 빼앗고 수면을 방해했는지를 들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장성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홍지훈이 말했습니다. 윤중령님이 간부회의 때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괴롭힘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윤태섭이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면담은 1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50명의 병사들 중 30명이 하율이 괴롭힘 사실을 증언했어요. 대부분은 말리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재의 물품에서 발견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장성 아들 굴복시키기 작전일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 대위가 물었어요. 소장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특별감찰 둘째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전날과 달리 간부들도 모두 자리에 있었어요. 윤태섭 중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단도 뒤편에 서 있었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어깨에 별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 50명의 병사들과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대에서 장하율 이병에 대한 조직적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병영 적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중령이 내민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지금부터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민태주 병장, 고은재 상병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군사경찰이 두 병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태주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았지만 제 눈빛 앞에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윤태섭 중령은 지휘 책임과 직무유기로 보직해임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윤태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이제 모든 간부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10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전체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십시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국방부 감찰단의 시선에 결국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태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50년 군 역사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익명신고함, 24시간 한라인, 외부 인권단체와 연계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서 대위가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설명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지훈 병장을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홍지훈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홍 병장은 내부 고발자로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이 부대의 인권 모니터링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홍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손에 임명장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용기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운동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제 아들 장하율 이병이 이 부대로 복귀합니다. 그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 부대 인권 상황을 재평가하겠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바라본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하율아, 이제 돌아올 수 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하율이 부대 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새로 부임한 김진수 중령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부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율이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지 2달이 된 날이에요. 사복 차림으로 면회를 가기로 했죠.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우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이 느껴졌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율이가 면회실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모습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에 자신감이 차 있었죠. 하율아, 어떻게 지내? 좋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하율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당당한 톤이었어요. 부대 분위기는 어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중령님께서 매일 아침 인권 교육을 시키세요. 신병들도 이제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율이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병사들이 보낸 메모였어요. 다들 제게 이런 걸 써요. 내가 있어 우리 부대가 바뀌었다라고요. 쪽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하율아, 처음엔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고맙다. 진짜 군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게 해줘서. 홍지훈 병장이 쓴 거예요. 이제 그는 저와 친구가 됐습니다. 하율이의 표정에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면회가 끝나고 부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중령의 안내로 새로운 시스템들을 확인했어요. 익명신고함, 인권상담실, 24시간 한라인 모두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이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하율이에게 다가왔어요. 하율아, 오늘 체력 훈련 같이 할래? 내가 없으면 재미없어. 자연스러운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율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앞장설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하율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각한 게 있어요.
복무를 마치면 군사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 문제를 연구하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유리가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는 참는 게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맞서는 게 진짜 용기였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단단해졌고 부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일은 국방부 인권개혁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전군으로 확대할 시간이 왔군요. 국방부 대강당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휘관들과 언론인들로 자리가 빼곡했어요. 저는 단상 위에서 마지막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6개월간의 군 인권개혁 성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5분 후 시작합니다, 소장님. 고개를 끄덕이며 청중석을 살폈습니다. 맨 앞줄에 하유리와 홍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 초청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유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미소 지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6개월 전 한 병사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병사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군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사단에서 시작된 인권개혁은 이제 전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건수 증가, 처리율 상승, 병역 문화 만족도 개선 등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6개월간 1,423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침해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청중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제도적 변화를 설명했어요. 전군에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했고 모든 부대에 외부 인권 감시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들의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하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2명의 병사를 초대했습니다. 장하율 병장, 홍지훈 병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두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두 병사에게 공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유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참는 것이 강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다가왔어요. 소장님, 군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이 변화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유리와 함께 차에 탔어요. 하유라, 자랑스럽다.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일 뿐이야. 집에 도착해 하유리의 일기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의 기록이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강함, 진짜 변화를 향해.